이번 주도 수요일이 되자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50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이제 1,000만 명을 넘었는데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네, 유행의 정점은 어디고 또 언제쯤 증가세가 꺾이게 될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인데요. 100만 명까지는 2년 넘게 걸렸는데 1,000만 명까지는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유행이 심각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 900만 명 정도가 2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수치만 보면 해외 대비 매우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해외, 미국이나 영국,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따라서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과 맞춰서 우리나라는 일련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오미크론 정점 이후에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 대비 우리나라는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의 급속한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해외 국가들하고 기본적인 방역 강도는 차이가 좀 있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역 강도가 상당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단순 비교는 어렵고 해외 상황과 유사할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이렇게 급속한 확산 속도,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도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한번 유행을 했고요. 네. 그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미크론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더불어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이 중첩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보다 급속한 확산세 그리고 규모가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급증세가 그 정부의 성급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 결과론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비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수는 차치하고 오미크론만 보더라도 예측보다 확산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방역 조치를 급격하게 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선에서는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보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이 된 건데 언제쯤 감소세로 전환될까요? 지금처럼 변수가 다양한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도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처럼 저도 적어도 이번 주 치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일단 오미크론만 보면 3월 말경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가 정점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점 도달이 늦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3월 말에 정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점 구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서 감소세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자체의 확산은 3월 말쯤으로 정점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400명대를 기록한 뒤에 지금은 30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적어도 2, 3주 후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확진자 측면에서의 정점 구간이 길어지게 되면 예.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정점 구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초 예상되는 규모보다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심각한데 교수님, 현재 약국에서는 해열 진통제와 또 감기약이 동이 나서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는 치료제 상황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약국들에서 이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 동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상비약을 구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해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고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해열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델타 대비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환자 중에서 폐렴으로 악화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 와중에 이 산소 투포화도 측정이 폐렴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투포화도 측정기라든가 더불어서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측정기 정도를 구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반드시 구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해열제다. 그리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 측정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집에서 검사를 해보고 양성이 나왔는데도 이를 숨기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의견 들려주시죠. 일단 샤이 오미크론 환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확산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주변에 많이 좀 관찰이 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처럼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 또는 해제된 상황에서는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높아졌기 때문에 만일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트로이 목마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파를 4개를 하면서 전체 유행 규모를 보다 높일 수가 있고 길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샤이 오미크론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어떤 감염병 관리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개인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번 시에 확진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확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일단 감염 시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21일이었습니다. 안철수 코로나 특위위원장이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항체 양성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정책 반영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인수위에서 밝힌 바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 표본을 만들어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존에 이러한 방식들이 물론 연령별 표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든가 입소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현재는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전 국민의 87%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고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이 형성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 양성자는 전 국민 대비 90%를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성률을 조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사는 실제로 백신 접종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 초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큰데 지금처럼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항체 양성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성률 조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적절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